대한민국 재계 순위 5위 JS그룹의 수장 강진우 회장에게 사람은 숫자에 불과했다. 그의 집무실은 언제나 영하의 기온처럼 차가웠고 그곳을 드나드는 이들은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다. 그런 그의 저택에서 7년째 그림자처럼 먼지를 닦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안순례. 구부정한 허리에 항상 깊게 눌러쓴 모자, 그리고 화상 흉터를 가리기 위해 여름에도 벗지 않는 긴 소매 토시가 그녀의 상징이었다. 강 회장에게 그녀는 벽지나 가구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아니,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아야 할 소모품이었다. 강 회장은 지독한 결벽증과 함께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혐오했다. 특히 30년 전 스페인 유학 시절 의문의 화재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이후로 그의 마음은 거대한 얼음성이 되었다. 치워.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강 회장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손에 쥐고 있던 위스키 잔이 대리석 바닥에 박살났다. 비서들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지만 안순례만은 묵묵히 무릎을 꿇고 유리 파편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붉은 피가 맺혔지만 신음 한 번 없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혀를 찼다. 그때였다. 안순례의 앞치마 깊숙한 곳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정적을 깨는 무례한 소리에 강 회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안순례는 당황한 기색으로 다급히 구석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당장 해고감이겠지만 강 회장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입을 열었을 때 강 회장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다. Diga? Sí, mi pequeño ángel. No llores, mamá está aquí. Siempre estaré a tu lado. Como el sol de Andalucía. 여보세요? 응, 나의 작은 천사. 울지 마렴. 엄마가 여기 있단다. 안달루시아의 햇살처럼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그것은 시장 바닥에서 올라온 청소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드리드 왕립 아카데미에서나 들을 법한 가장 고결하고 우아한 카스티아어 카스텔라노. 그리고 그 문장은 강 회장이 30년 전 화염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며 들었던 자신을 구원했던 여자의 마지막 작별 인사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강 회장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을 강철의 심장이라 불리며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인의 등 뒤에서 무릎을 꿇었다. 툭 하고 대리석 바닥에 그의 무릎이 닿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당신 누구야? 그 말을 어떻게 알아? 대답해, 제발. 비명 같은 물음이 터져나왔다. 안순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쥐고 있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자장가 소리가 30년 전의 그날처럼 거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JS 저택? 성북동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JS그룹 강진우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이곳의 공기는 산소보다 질소의 비중이 더 높은 듯 차가웠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각도계로 잰 듯 배치되어 있었고 가사 도우미들은 바닥에 발소리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다. 7분 늦었어.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다. 앞에 놓인 에스프레소는 이미 식어 있었다. 비서실 최상무는 고개를 90도로 꺾은 채 대답조차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다. 진우는 식은 커피잔을 그대로 대리석 바닥으로 밀어버렸다. 쨍그랑. 고가의 본차이나 잔이 박살나며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때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한 여자가 기어 나오듯 다가왔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의 절반을 가릴 정도로 큰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청소부 안순례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치우겠습니다. 순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볼품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헝겊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굽은 등을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안 아줌마, 내가 말했을 텐데. 내 눈앞에서 기어다니지 말라고. 꼴사 나오니까. 진우의 독설에도 순례는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깨진 파편을 손으로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등에는 낡은 토시가 씌워져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이미 세월과 노동에 찌들어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사건은 그때 터졌다. 진우가 서류를 검토하려던 찰나 정적뿐인 거실에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다. 순례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울리는 구식 폴더폰 소리였다. 최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의 직무 공간에서 휴대폰 소음이라니 그것은 곧 즉각적인 해고를 의미했다. 당장 나가.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평소라면 바짝 엎드렸을 순례가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진우의 명령도 잊은 채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의 회장과 자신 둘뿐인 것처럼 홀린 듯 입을 열었다. Diga. Sí, mi vida. No llores. Mamá está aquí. Respira. Mi pequeño ángel. 여보세요? 응, 내 목숨. 울지 마렴. 엄마가 여기 있어. 숨을 쉬어봐. 나의 작은 천사야. 그 순간 진우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금 들린 것은 그가 알던 안순례의 비굴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반 위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우아하고 깊은 슬픔을 간직한 귀족의 언어였다. 특히 미 비다미 바이더와 레스피라리에스피아이아레이라는 단어의 발음은 스페인 카스티아 지방의 아주 오래된 귀족 가문에서나 사용하는 독특한 억양을 머금고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30년 전 마드리드의 별장에서 화염에 갇혔던 7살의 진우. 매캐한 연기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그를 안고 숨을 쉬어 아리에스피아이아레이, 나의 천사야라고 속삭여주던 그 여자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겹쳐졌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례에게 다가갔다. 순례는 전화를 끊고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닙니다. 회장님, 외국에 있는 지인이라서 잠시 실례를. 거짓말 마. 그 말투, 그 목소리. 당신 누구야? 안순례라는 이름 가짜지? 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순례의 어깨를 낚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 반동에 순례의 모자가 벗겨지고 마스크가 비뚤어졌다. 그리고 드러난 그녀의 왼쪽 얼굴. 귀 아래부터 목덜미, 그리고 토시 밑으로 살짝 비치는 팔등까지. 끔찍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 상무와 다른 하인들이 비명을 삼키며 입을 가렸다.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흉터를 보는 순간 전신의 전율이 일었다. 이 흉터의 모양, 이 위치. 30년 전 자신을 품에 안고 불길 속을 뚫고 지나가던 그 여자의 등에 새겨지던 불꽃의 흔적과 일치했다. 마리아 이사벨? 진우의 입에서 30년간 단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이름이 튀어나왔다. 순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입니다. 아니,
당신이야. 이 냄새, 이 흉터. 내가 어떻게 잊어. 나를 구하고 죽었다고 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 시신까지 확인했다고 했단 말이야. 진우는 이제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하게 고였다. 오만했던 재벌 회장의 권위는 간데 없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내 집에서 먼지를 닦으며 나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거냐고. 진우는 결국 힘이 풀린 듯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거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최상무를 비롯한 직원들은 제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강진우가 이름 없는 청소부 여인 앞에 엎드려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 손에 피를 흘리게 하고 당신을 벌레처럼 취급했어. 마리아, 제발 나를 봐. 진우는 그녀의 때 묻은 앞치마 자락을 붙잡고 통곡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이 뜨거운 용암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술래, 아니 마리아는 차마 그를 만지지 못하고 공중에 손을 머뭇거렸다. 그녀의 손끝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진우의 뒷덜미를 적셨다. 도련님. 마침내 술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것은 30년 전 그날 이후 진우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목소리였다. 진우의 고개가 꺾이며 시야가 흐릿해진다. 집무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1994년 마드리드의 별장 바닥으로 변한다. 7살의 진우는 침대 밑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어른들의 비명소리와 무언가 타들어가는 기분 나쁜 소리만 들려왔다. 산소는 부족했고 어린 폐는 매연을 감당하지 못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 방문이 부서지며 한 여인이 나타났다. 스페인 귀족 가문의 몰락한 영예이자 진우의 유모였던 마리아 숭례.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에 물을 적셔 진우의 머리에 씌웠다. Escúchame, Jimbo. No cierres los ojos. Mira a María. 진우야, 내 말 들어. 눈 감으면 안 돼. 마리아를 봐.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들보가 무너져 내렸다. 치익 마이너스 하며 살이 타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리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오직 진우를 품에 안고 창문을 향해 달릴 뿐이었다.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그녀는 진우의 귀에 속삭였다. 숨을 쉬어. 너는 살아야 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를 지킬 거야. 그것이 진우가 기억하는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추락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 전 진우의 손에 잡혔던 것은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아니라 불길에 녹아내려 가죽처럼 변해버린 그녀의 등. 진우의 입술이 경련하며 이름을 내뱉는다. 무릎을 꿇은 그의 눈앞에 현재의 마리아 안순례가 서 있다. 그녀의 손은 유리 조각에 찔려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 피 묻은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벼댔다. 왜 죽었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당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했단 말이야. 30년 동안 당신 무덤에 꽃을 보낸 내가 얼마나 병신 같은 줄 알아? 순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회장님 진우의 부친께서는 괴물을 곁에 두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도련님의 앞길에 화상 자국이 가득한 유모는 걸림돌일 뿐이라고. 돈을 주며 떠나라고 하셨지요. 진우의 눈동자가 분노로 뒤틀렸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구한 은인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심장을 찔렀다. 그래서 그 돈 받고 나를 버린 거야? 이 꼴이 되도록 숨어서 나를 지켜본 게 고작 그거냐고.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그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도련님이 어른이 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성형수술 대신 이 흉터를 훈장처럼 달고 도련님 댁 청소부 공고가 났을 때 저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낡은 폴더폰을 집어들었다. 아까 그녀가 스페인어로 통화하며 나의 작은 천사라고 불렀던 대상. 설마 그녀에게 자식이 생긴 걸까? 배신감과 묘한 질투심이 섞인 채로 진우는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곳에 적힌 번호는 단 하나였다. 그리고 저장된 이름은 Mi pequeño. 나의 작은 아이.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다. 그러자 진우의 책상 위에 있던 전용 비서실 내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따르릉 따르릉.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술래는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도련님은 매일 밤 악몽을 꾸시지 않습니까? 밤마다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내뱉고 끊으시던 그 전화. 제가 다 받았습니다. 도련님이 잠들 때까지 제가 수화기 너머로 자장가를 불러드렸던 거 모르셨습니까? 진우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았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지난 7년. 술에 취해 비서실로 전화를 걸면 누군가 익숙한 콧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는 당연히 비서실의 젊은 여직원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매일 아침 자신의 구두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던 이 추한 청소부였다. 당신, 설마 7년 동안 한 번도 안 자고 내 전화를 기다린 거야? 도련님이 무서워하시니까요. 30년 전 그날처럼 혼자 계시면 숨을 못 쉬시니까. 진우는 이제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언사들, 그녀의 토시를 비웃으며 더럽다고 했던 순간들이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을 벗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마리아, 제발. 나를 죽여줘. 제발. 진우는 그녀의 발등에 머리를 쳐박았다.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 시급 9,000원짜리 청소부의 낡은 운동화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거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상무와 가사 도우미들은 모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술래는 비로소 거친 손을 뻗어 진우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이제 숨 쉬세요. 마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녀의 스페인어 자장가가 다시 한번 거실을 감쌌다. 30년 전 마드리드의 별장은 불타고 없었지만 그 불길보다 뜨거운 참회가 차가웠던 재벌가의 저택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마리아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숨죽여 울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의 어깨가 이토록 작아 보인 적은 없었다. 거실의 하인들과 비서들은 이미 비서실장의 수신호에 따라 일제히 물러난 상태였다. 오직 정정만이 감도는 넓은 거실에서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진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거친 손마디가 진우의 이마에 닿을 때마다 진우는 진저리를 치며 더 깊게 그녀에게 매달렸다. 마리아, 아니 유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데. 내가 스페인 대사관을 들쑤시고 매년 그 별장에 사람을 보낸 거 알고 있었잖아. 진우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마리아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피 묻은 손등이 그의 뺨에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진우는 그마저도 훈장처럼 가만히 받아들였다. 도련님은 빛나는 곳에 계셔야 하니까요. 저처럼 타버린 과거는 도련님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진우가 가진 트라우마의 실체는 너라고.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진우는 그날의 불길을 떠올릴 것이고 평생 악몽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되어달라 하셨습니다. 진우의 눈등이 파르르 떨렸다. 자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영혼을 구한 여자를 산 채로 매장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오히려 차분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다 타버린 스페인 여권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마리아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주 어린 아기가 있었다. 이게 나야? 진우가 사진을 가리켰다. 하지만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니요. 제 아이입니다. 이름은 루시아였죠. 진우의 숨이 멎었다.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기억나십니까? 도련님의 방에 불이 붙기 전 제가 먼저 달려갔던 곳은 사실 제 딸 루시아의 방이었습니다. 별장 별채에 불이 옮겨 붙었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시는 주인의 아들을 구할 것인가.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리아가 자신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릴 때 저 멀리 별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던 광경. 그리고 마리아의 입에서 새어나오던 짐승 같은 신음소리. 그것은 뜨거운 불길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가 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내뱉은 어미의 단장의 미알이었다. 당신, 설마 루시아를 포기하고 도련님을 안았습니다. 도련님이 숨을 쉬지 않는 걸 본 순간 제 정신은 나갔었나 봅니다. 내 아이를 태워 죽인 대가로 도련님을 살려낸 것이지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도련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 딸을 버린 죄인인데.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누려온 이 30년의 생애가 한 여인의 자식과 맞바꾼 대가였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마리아는 말을 이어갔다. 선대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며 스페인을 떠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내 딸의 목숨값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한국으로 돌아와 도련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도련님이 제 딸의 목까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제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마리아의 발을 붙잡고 통곡했다. 미안해. 마리아, 정말 미안해. 내가 감히 당신한테 무슨 짓을. 진우는 자신이 그녀에게 던졌던 벌레 같은 년, 천한 청소부라는 말들이 자신의 가슴에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리아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평소에 힘없는 청소부의 소나기가 아니었다. 도련님, 제가 정체를 드러낸 건 단순히 예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련님은 지금 위험합니다.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시며 제게 남긴 마지막 비밀. 그리고 도련님의 친어머니에 관한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마리아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회장님이 지금 앓고 계시는 그 불면증과 환각.
그건 유전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련님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집에 청소부로 들어온 진짜 이유는 매일 아침 도련님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약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7년 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주치의,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켰던 새어머니와 친척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리아는 자신의 옷소매를 걷어 올렸다. 화상 흉터 사이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보였다. 도련님 대신 제가 그 약을 먹고 버텼습니다. 도련님이 드셔야 할 독을 지난 7년 동안 제가 대신 마셨단 말입니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30년 전에는 불길 속에서 그를 구하더니 지난 7년 동안은 독살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그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여자는 대체 자신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단순한 유모인가 아니면 신이 보낸 수호천사인가? 누구야?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살기로 가득 찼다. 마리아는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하지만 또박또박한 스페인어로 누군가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우의 눈등이 경련하며 다시 한번 피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니, 믿어야만 했던 사람이었다. 마리아의 귓속말이 끝나고 그녀가 몸을 떼자 진우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다. 그가 믿어왔던 세계가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30년 전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러운 진실이 그의 심장을 헤집어 놓았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트 무릎은 젖어 있었고 행색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다시 재벌 회장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서늘한 안광이 서려 있었다. 최상무. 진우의 낮은 부름에 복도 끝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최상무가 달려와 엎드렸다. 그는 방금 본 광경을 잊으려는 듯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예, 회장님. 당장 저택의 모든 고용인을 거실로 집합시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만약 1분이라도 늦는 놈은 그 즉시 이 집안에서 시체로 나갈 줄 알라고 전해. 그리고 진우는 옆에 서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낡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청소부 안순례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다. 진우는 그녀의 거친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이분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 놈들, 이분을 청소부라고 부르며 모욕한 놈들, 전부 내 앞에 무릎 꿇려. 잠시 후 저택의 광활한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메이드장, 주방장, 보안요원, 그리고 진우의 수발을 들던 비서들까지 수십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섰다. 그들의 시선은 거실 한복판, 가장 호화로운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청소부 안 아줌마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강진우가 서 있었다. 오늘부로 이 저택의 안주인은 이분이다. 진우의 선포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메이드장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안 아줌마는 그냥 주방 보조 겸 청소부. 찰싹? 진우의 손바닥이 메이드장의 뺨을 후려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메이드장이 바닥을 굴렀다. 입 닥쳐. 이분의 성함은 마리아 이사벨이다. 30년 전 내 생명을 구하고 지난 7년 동안 너희들이 독을 섞은 식단을 대신 먹으며 나를 지켜온 내 어머님 같은 분이다. 진우는 소파 앞에 놓인 대리석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굉음과 함께 테이블이 밀려나며 고용인들의 발등을 위협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너희 중 누가 내 아침 식사에 약을 탔지? 누가 주치의와 내통해서 내 신경을 갉아먹었어? 말 안 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갈 놈은 아무도 없다. 진우의 사자 후에 고용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진우는 다시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맹세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리아의 낡고 찢어진 운동화를 직접 벗겼다. 그리고 자신의 실크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굳은 살 박인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마리아, 당신이 나를 위해 견딘 7년의 고통, 내가 70년으로 갚을게. 나를 죽이려 한 놈들,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아. 진우는 곧바로 피해 식탁을 차리게 했다. 주방장 강 씨에게 평소 자신이 먹던 특제 정가를 가져오게 했다. 강 셰프 먹어봐. 내가 만든 게 보약인지 사약인지. 내가 모시던 주인이 죽어가는 걸 보며 새어머니한테 얼마를 받았나? 그 돈으로 내 자식들 유학 보냈어? 응? 진우는 은수저를 강 셰프의 입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강 셰프는 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다. 진우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거실 대형 스크린에 지난 7년간 숨겨져 있던 사설 CCTV 영상들을 띄웠다. 영상 속에서 마리아는 진우가 마시다 남은 물을 버리고 자신의 입으로 독소가 섞인 차를 마신 뒤 화장실로 달려가 피를 토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향해 메이드장은 더러운 년 회장님 물을 훔쳐 마셔? 라며 빗자루로 그녀의 등을 내리쳤다. 화면을 지켜보던 진우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그는 메이드장의 머리채를 잡아 스크린 앞으로 끌고 갔다. 봤어? 내가 때린 저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 내가 짐승처럼 부리던 저 여자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인 나를 대신해 죽어가고 있었다고. 진우의 포효에 메이드장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포박당한 채 끌려온 주치의 김 박사를 내려다보았다. 김 박사, 당신이 내게 준 약. 마리아가 대신 먹고 저렇게 몸이 망가졌어. 당신 의사잖아. 사모님이 시키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당신 손으로 내린 처방전 하나가 마리아의 7년을 앗아갔어. 진우는 김 박사의 손가락을 구두로 짓밟으며 낮게 의조렸다. 주방장부터 메이드장, 주치의까지. 진우는 그들을 지하실로 끌고 가게 했다. 경찰 부르지 마.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니까. 진우의 말에 공포가 집안 전체를 잠식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진우는 마리아를 직접 안아 올려 이 저택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방으로 옮겼다. 선대 회장이 쓰던 아무도 발을 들릴 수 없었던 금단의 방이었다. 진우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발치에 앉았다. 마리아, 내일이면 세상이 뒤집힐 거야. 당신이 청소부 안술래가 아니라 나의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나를 위해 죽지 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줘.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 내가 괴물이 되지 않아. 마리아는 힘없이 웃으며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련님, 30년 전 그날. 사실 제가 도련님을 구한 건 제 딸 루시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루시아가 죽어가며 제게 눈빛으로 말했거든요. 엄마, 진우 오빠를 구해줘라고요. 저는 도련님을 볼 때마다 제 딸의 영혼을 봅니다. 그러니 도련님은 제게 아들이자 딸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진우는 마리아의 품에 얼굴을 묻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그리고 악몽 없이 찾아온 평온한 잠이었다. 하지만 창밖에서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진우의 새어머니와 그 배후 세력들이 이 소식을 듣고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Te amo,
María. 사랑해요, 마리아. 그의 뺨에는 30년 전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마리아의 낡은 알치마를 꼭 쥐고 있었다. 마치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진우는 마리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서재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선대 회장의 비밀 금고 앞으로 향했다.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넘겨준 열쇠가 오늘따라 손바닥을 뚫을 듯 무거웠다. 마리아를 내쫓고 죽은 사람으로 위장했던 아버지. 진우는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과 의문으로 손을 떨며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철컥 마이너스 6중한 철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금괴도 채권도 아니었다. 낡은 녹음기 한 대와 나의 아들 진우에게라고 적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진우는 홀린 듯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임종 직전 기력이 쇠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우야,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마리아를 다시 만난 거겠지. 아니, 어쩌면 내가 그녀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찾아냈을지도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나는 너를 위해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30년 전 마드리드의 불길은 사고가 아니었다. 내 친어머니를 죽이고 JS 그룹을 차지하려던 내 외삼촌과 지금의 새어머니, 그들이 꾸민 짓이었어.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너를 구하려다 딸 루시아를 잃었지. 하지만 더 잔인한 진실은 내 외삼촌 세력이 마리아의 목숨을 담보로 나를 협박했다는 거다. 그녀가 내 곁에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마리아를 죽이고 너까지 해칠 계획이었어. 진우는 숨이 막혀왔다. 아버지는 마리아를 미워해서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으로부터 숨겨야만 했던 것이다. 나는 마리아에게 제안했다. 내 곁을 떠나 평생 죽은 듯 살면 내 목숨만은 지켜주겠노라고. 그 가련한 여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하더구나. 자신의 얼굴이 타버린 것보다 내가 다칠까봐 그게 더 두렵다면서. 진우야, 마리아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다. 그녀는 내 친어머니가 목숨을 잃어가며 너를 부탁한 내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이 집안의 진짜 은인이다.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찾아왔다. 진우는 서류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마리아가 지난 30년간 진우 몰래 매달 보냈던 편지들이 가득했다. 도련님이 오늘 첫 학교에 갔겠지요. 오늘 뉴스에서 도련님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루시아가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1층 거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강진우, 당장 나와. 어디서 청소부 따위를 이 집에 들여. 진우의 새어머니 오 여사였다. 그녀는 갤러리 개관식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고용인들이 지하실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광분해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챙겨 1층으로 내려갔다. 오 여사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거실 한복판에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너 미쳤니? 그 흉측한 화상 노파가 누구라고 감히 내 침실 옆방에 앉혀. 당장 그 여자를 끌어내지 않으면. 그 여자?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며 오 여사를 꿰뚫어 볼 듯 노려봤다. 당신 입에서 함부로 나올 이름이 아니야. 당신이 30년 전 마드리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아버지가 다 남겨두셨거든. 진우는 아버지의 유언장과 마리아의 진료 기록, 그리고 주치의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을
오 여사의 발밑에 던졌다. 오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뭐야? 이건 다 조작이야. 내 아버지는 치매였어.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에서 밝히겠지.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내 몸에 7년 동안 섞어 넣은 독극물의 대가는 내가 직접 받아내겠어. 진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남자들이 오 여사를 에워쌌다. 강진우, 내가 내 어머니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 어머니는 30년 전 불길 속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를 키워준 또 다른 어머니는 지금 위층에서 당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당신은 그저 내 집에 기생하던 독충일 뿐이야. 그때 위층 방 문이 열리고 마리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진우가 준비해준 단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안색은 창백했다. 그녀는 계단 난간을 잡고 오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이사벨, 오 여사의 세례명. 30년 전 그날 내가 별장문을 밖에서 잠그는 걸 내가 봤어. 내 딸 루시아가 창문을 두드리며 올 때 너는 웃으면서 차를 타고 떠났지. 마리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단순한 청소부의 폭로가 아니라 생존자의 증언이었다. 나는 내가 도련님, 진우를 죽이려 할 때마다 내 몸을 던져 막았어. 내가 준 약을 내가 대신 먹으며 심장이 녹아내릴 때도 나는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도련님이 이 사실을 알고 무너질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마리아는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오며 오 여사에게 다가갔다. 오 여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진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거든. 내 딸 루시아의 영혼이,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켜낸 이 아이의 정의가 너를 심판할 거야. 진우는 마리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리고 오 여사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당신이 누리던 모든 재산, JS그룹의 지분, 그리고 이 저택까지 전부 몰수야. 당신은 이제부터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지하방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살게 될 거다.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할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줄 테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래 살면서 속죄해. 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진우는 마리아를 꼭 껴안았다. 미안해요, 어머니.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요. 마리아는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다. 30년의 세월, 청소부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어미의 고통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오 여사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고, 진우와 마리아는 이제 그 어둠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했다. 진우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창밖을 보았다.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30년 전 마드리드의 붉은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오 여사가 비참하게 끌려나간 뒤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다. 마리아를 부축해 위층으로 향하던 진우의 손등 위로 뜨겁고 붉은 액체가 툭 하고 떨어졌다. 마리아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핏자국이었다. 마리아, 유모, 정신 차려요. 진우의 외침이 거실을 찢었다. 마리아는 종이장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급히 호출된 의료진이 들이닥쳤고 저택 내부는 순식간에 응급실로 변했다. 검사를 마친 의료진의 얼굴은 참담했다. 진우는 주치의의 멱살을 잡고 포효했다. 살려내. 내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살려내란 말이야.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이대로 보낼 순 없어. 회장님, 죄송합니다. 단순히 독극물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간과 신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분 지난 7년 동안 매달 자신의 혈액을 뽑아내셨습니다. 이 몸 상태로 헌혈까지 하셨으니 버틴 게 기적입니다. 진우의 손에 힘이 풀렸다. 혈액을 뽑다니? 마리아가 왜? 진우는 마리아가 머물던 지하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뒤엎자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아이스박스 하나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그곳에는 7년 전 진우가 불치병인 희귀 혈액암 판정을 받았던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11월 14일 도련님이 앓고 계신 병은 마드리드의 그 저주받은 불길 속에서 마신 연기 때문이라 한다. 나 때문인가 싶어 가슴이 무너진다. 의사는 도련님과 일치하는 특수 혈청을 가진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0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 했다. 다행히 내 피가 도련님과 일치한다. 하지만 내 몸속엔 오 여사가 강제로 먹인 독이 퍼져 있다. 이 독이 든 피를 바로 드릴 순 없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내 피를 걸러내고 정화된 혈청만을 따로 모으기로 했다. 내 생명이 조금씩 깎여나가더라도 도련님만 살 수 있다면. 진우는 일기장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랬다. 진우가 지난 7년 동안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이유는 주치의가 몰래 놓아준 정체불명의 영양제 덕분이었다. 그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밤 마리아가 자신의 생명을 깎아 정제해낸 어미의 피였다. 그녀는 청소부로 살며 오 여사의 갑질을 견디고 그녀가 주는 독을 대신 마시면서도 밤마다 자신의 혈관에 바늘을 꽂아 진우를 살려내고 있었다. 마리아에게 진우는 단순한 주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켜내야 할 살아있는 루시아였고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 진우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마리아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팔은 주사바늘 자국으로 가득해 성한 곳이 없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다. 왜 그랬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당신 인생을 다 바쳐서 나를 살려낸 거야. 나는 당신한테 모진 말만 퍼부은 악마였는데. 그때 마리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하게 웃으며 진우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 도련님, 울지 마세요.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제 피가 도련님의 혈관을 타고 흐른다고 생각하면 저는 도련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니까요. 루시아도 기뻐할 겁니다. 안 돼, 마리아. 죽지 마. 내가 아직 엄마라고 한 번도 못 불러줬단 말이야. 제발 살아서 내 곁에 있어줘. 진우는 그녀의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마리아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진우의 귓가에 입을 맞추고 스페인어로 속삭였다. Mi hijo, mi orgullo, vive por mí. 내 아들아, 나의 자부심아, 나를 위해서라도 살아다오.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가 길게 비명을 지르며 평행선을 그었다. 진우의 통곡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난다. 장례를 준비하려던 진우에게 마리아가 남긴 변호사가 찾아온 것이다. 회장님, 마리아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지난 30년간 준비해온 오 여사와 그 배우를 완전히 파멸시킬 최후의 열쇠입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마리아의 유품인 줄 알았던 낡은 펜던트의 비밀번호와 함께 스페인 왕실과 연결된 거대한 비자금 계좌의 명단이 들어 있었다.
마리아는 단순히 몰락한 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페인 최대 금융 재벌의 유일한 상속녀였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진우를 지키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던 것이다. 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서슬퍼런 복수심과 마리아가 남긴 사명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리아,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당신의 가문을 되찾고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겠습니다. 당신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한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진우는 마리아의 낡은 앞치마를 접어 자신의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재벌 회장 강진우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숨겨진 마리아의 가문 이야기가 다음 장에서 폭발한다. 마리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저택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진우의 가슴 속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온기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마리아가 남긴 펜던트 속 비밀번호로 열린 파일들. 그곳엔 단순한 비자금 목록이 아닌 JS 그룹과 스페인 최대 재벌 데라 베가 가문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유착관계가 기록되어 있었다. 진우는 마리아의 낡은 앞치마를 수트 안주머니에 넣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목적지는 마드리드. 30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다. 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데라 베가 가문의 대저택. 진우는 수행원 한 명 없이 홀로 그 성벽 같은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곳엔 마리아의 정체를 지우고 가문의 불을 독식해온 그녀의 친오빠 엘리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의 재벌 회장이 여기까지 웬일인가? 우리 가문과는 이미 30년 전에 거래가 끝난 걸로 아는데. 엘리케는 거만하게 시가를 태우며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진우는 대답 대신 마리아의 낡은 펜던트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엘리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경련했다. 이게 왜 내 손에 있지? 그 여자는 죽었을 텐데. 죽었지. 당신들이 보낸 독과 방관 속에서 내 구두를 닦고 내 집 쓰레기를 치우며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뽑아주고 죽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서늘했다. 그는 엘리케에게 다가가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마리아가 왜 정체를 숨기고 한국에서 청소부로 살았는지 알아? 당신들이 보낸 암살자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당신이 오 여사와 결탁해 내 아버지의 재산을 삼키려 할 때 마리아는 자기 몸을 방패 삼아 내 식탁을 지켰단 말이야. 엘리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경호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순식간에 5명의 무장 괴한들이 진우를 포위했다. 총구가 진우의 머리를 향했다. 여긴 한국이 아니야, 강진우. 여기서 내 놈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지. 마리아 그 미친 계집처럼 너도 지하에 묻어주마. 하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확인했다. 엘리케, 당신이 잊은 게 있어. 마리아는 청소부로 살면서도 자기 가문의 회계 장부를 매일 청소하듯 들여다봤더군. 지금 이 시간부로 스페인 국세청과 인터폴에 당신이 지난 30년간 저지른 돈 세탁 자료가 전송됐어. 그리고 진우는 품속에서 마리아의 낡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방금 전 엘리케가 내뱉은 살인 공모 발언이었다. 이건 실시간으로 스페인 국영 방송국에 생중계되고 있지. 당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마리아가 죽어서도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야. 엘리케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 자식이. 죽여. 당장 죽여버려.
총소리가 정적을 찢으려는 찰나 저택 밖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마리아가 미리 포섭해 두었던 가문이 원로들과 진우의 비서실이 움직인 결과였다. 당황한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진우는 엘리케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이건 마리아의 몫이다. 진우의 주먹이 엘리케의 얼굴을 강타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우의 손등이 터져 피가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30년의 세월 마리아가 무릎 꿇고 닦아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눈물들이 진우의 주먹에 실려 터져 나왔다. 그때 진우의 품 안에서 마리아의 앞치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 묻은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낡고 초라한 천조각. 엘리케는 그 앞치마를 보고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다. 그 더러운 것 치워.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있어. 죄책감에 사로잡힌 엘리케의 눈에 마리아의 영혼이라도 보인 것일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다. 진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앞치마를 정중하게 다시 집어들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진우는 마리아가 어릴 적 살았던 별채 정원에 섰다. 그곳엔 마리아의 딸 루시아의 작은 묘비가 있었다. 진우는 낡은 앞치마를 묘비 위에 덮어주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의 가문을 되찾았고 당신을 괴롭힌 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해가 나오며 묘비를 강렬하게 비췄다. 차가웠던 돌덩이가 마리아의 품처럼 따스하게 데워졌다. 진우는 그 온기를 느끼며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재벌 회장의 자존심도 복수심도 아닌 오직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순수한 통곡이 정원에 울려 퍼졌다. 이제는 청소부 말고 이 가문의 고귀한 마리아로 편히 쉬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 행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리아의 앞치마 끝동을 흔들었다. 마치 그녀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 내 아들아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진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비록 저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진우의 심장만큼은 마리아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케를 스페인 감옥에 쳐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진우의 비행기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을 되찾았고 원수들을 무릎 꿇렸지만 진우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다. 그는 비행기 창밖의 구름을 보며 품 안의 낡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최상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진우를 맞이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 여사가 병원 이송 도중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눈등이 경련했다. 사법 처리를 피해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원에 머물던 오 여사가 배우 세력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미친 개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직감했다. 그녀가 향할 곳은 단 한 군데, 마리아의 유골이 안치된 추모공원이었다. 진우가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불빛을 따라 달려간 곳에는 마리아의 유골함 앞에 기름을 뿌리고 선 오여사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강진우, 결국 왔구나. 내 그 대단한 어머니가 한 줌 재가 되는 꼴을 보러. 오 여사의 눈은 광기로 뒤집혀 있었다. 화려했던 보석과 드레스 대신 때 묻은 환자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았다. 진우는 이를 악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손 치워. 그 유골함에 손대지 마. 내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와서 폐악질이야. 폐악질?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와 그 청소부년이야. 내 아들이 가졌어야 할 JS 그룹을 내가 가로챘고 그 유모녀는 죽어서도 나를 괴롭혀. 내가 못 가질 바엔 다 태워버릴 거야. 내 기억도 저 여자의 흔적도 전부 다. 오 여사가 라이터 불을 켰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불꽃이 일렁였다. 진우는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진우의 얼굴을 핥히고 물어뜯었다. 난투극이 벌어지는 와중에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안 돼. 진우는 자신의 몸이 타는 것보다 유골함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는 불길 속으로 손을 뻗어 뜨거운 유골함을 가슴에 품었다. 수트 소매에 불이 붙고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지만 진우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 여사는 불길에 갇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 난간 너머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비바람이 거세지며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유골함을 놓지 않았다. 그의 팔과 가슴에는 마리아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화상 자국이 새겨지고 있었다. 어머니, 지켰어요. 제가 지켰어요. 진우는 정신을 잃어가며 중얼거렸다. 그때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30년 전 마드리드의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Respira, mi amor. 숨을 쉬어, 내 사랑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뜨거운 화상 상처를 적셨다. 며칠 후 병원에서 눈을 뜬 진우의 곁에는 마리아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낡은 성경책과 알치마가 놓여 있었다. 팔에 감긴 붕대를 내려다보던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야 비로소 마리아와 똑같은 흉터를 공유하게 된 것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졌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오 여사의 배우였던 JS 그룹의 반대파 이사들이 전원 사퇴했다는 보고서였다. 이제 진우의 제국에는 그를 위협할 존재가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진우는 승리의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두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리아가 죽기 직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남긴 마지막 친필 메모였다. 진우야, 내 몸에 새겨진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란다. 이제 복수의 불꽃을 끄고 내 가슴 속에 나를 위한 작은 정원을 하나 만들어주겠니?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스페인의 햇살을 받으며 함께 걷게 될 거야. 진우는 쪽지를 가슴에 대고 깊은 숨을 내뱉었다. 7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독극물의 기운도 30년 동안 그를 옥죄었던 불길의 공포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다. 진우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웠던 저택의 정원에 마리아가 좋아했던 수선화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 여사의 광기 어린 발악이 잿더미로 변하고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재벌가의 추문은 진우의 압도적인 권력과 치밀한 사후 처리로 정리되었지만 진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진입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집무실에 앉아 누군가를 짓밟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다. 진우는 마리아가 남긴 스페인 가문의 유산과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마리아 마이너스 루시아 재단을 설립했다. 화상 환자들과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이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재단 설립식 날 진우는 수천 명의 기자 앞에 섰다. 그의 오른쪽 손목 위로는 추모공원에서 얻은 화상 흉터가 붕대 사이로 살짝 비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 팔의 흉터를 보고 사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흉터는 30년 전 저를 살렸던 한 여인의 지독한 사랑이자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의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어머니인 마리아 이사벨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행사가 끝난 뒤 진우는 홀로 마드리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마리아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안달루시아의 햇살 아래 그녀를 보내주기 위해서였다. 안달루시아의 끝없는 올리브 나무 숲이 펼쳐진 언덕. 진우는 마리아의 유골함과 함께 그녀가 평생을 분신처럼 여겼던 낡은 앞치마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앞치마는 이제 세탁되어 깨끗해졌지만 곳곳에 기워진 자국들은 그녀가 견뎌온 고통의 세월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진우는 유골함을 열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하얀 가루들이 스페인의 금빛 햇살을 머금고 나비처럼 흩어졌다. 어머니, 이제는 굽은 허리 펴고 마음껏 걸으세요. 누군가의 구두를 닦지 않아도, 누군가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한 번도 청소부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이었고 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때였다. 흩날리던 유골 가루 사이로 환상처럼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굽은 등이 아닌 꼿꼿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시절의 마리아였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소녀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루시아였다. 두 사람은 진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마리아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Gracias, mi hijo. 고맙다, 내 아들아.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을 움켜쥐고 통곡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3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품에서 낡은 앞치마를 꺼내 올리브 나무가지에 묶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앞치마는 깃발처럼 휘날렸다. 이제 이 언덕을 지나는 누구라도 알게 될 것이다.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어머니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마리아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다. 7년 동안 비서실 내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그녀가 몰래 남겨두었던,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했던 메시지였다. 진우야, 오늘 내 구두를 닦으며 내 발등에 떨어진 눈물을 보았단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내가 대신 울어줄 수만 있다면 내 눈이 멀어도 좋으련만. 아가, 너는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구원이었음을 잊지 마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더. 비행기 안에서 진우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옆 좌석 승객이 걱정스레 쳐다보았지만 진우는 멈출 수 없었다. 7년 동안 바로 옆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진우는 저택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지하실로 향했다. 마리아가 7년간 머물던 좁고 습한 방. 그는 그곳을 없애지 않았다. 대신 그 방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꽃들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방 문 앞에는 작은 명패를 하나 걸었다. 그날 밤 진우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더 이상 환청도 화염의 환각도 보이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마리아가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감미로웠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7살 아이가 되어 마리아의 깨끗한 앞치마 자락을 잡고 안달루시아의 들판을 끝없이 달리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결한 사랑을 지켜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낡은 앞치마 뒤에 숨겨졌던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최고의 한 장면은 무엇인가요? 회장의 발치를 닦아주던 청소부의 스페인어 전화 소리. 자신의 피를 뽑아 회장을 살려낸 마리아의 일기장. 마지막 언덕에서 휘날리던 낡은 앞치마.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을 나눠주세요. 마리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